안녕하세요. 요즘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거요. 그 GLP-1 기반 비만 치료 주사제. 정말 뜨겁죠. 효과는 뭐 확실하다는데 매주 혹은 매일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목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먹는 비만 치료제. 이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과연 이게 주사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주사의 번거로움, 이걸 피하고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약물, 여기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도 이 분야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선두주자들은 이미 임상에서 꽤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여주곤 있어요. 근데 동시에 화이자나 토원스 파마슈티컬스처럼 개발하다가 간독성 같은 예상치 못한 안전성 문제 때문에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결코 만만한 개발 과정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편리함만 추구할 게 아니라 효능하고 안전성,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잘 해야 한다는 거네요. 효과는 주사제만큼 좋으면서 또 먹어도 안전해야 하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또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치열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전쟁에서 한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 이 기업들은 어떤 전략과 기술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미약품, 일동제약, D&D 파마텍, 케어젠, 그리고 조금 다른 조건을 보이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렛까지요. 각 기업들의 전략을 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왜 이렇게까지 다들 경구용 약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그 편리함 때문이겠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단연 복용 편의성입니다. 네. 매번 주사기를 꺼내서 스스로 주사해야 하는 그 부담감 있잖아요. 특히 비만 관리는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면 먹는 약의 편리함은 엄청난 장점이죠.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그 순응도라고 하죠. 이걸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저분자 화합물 형태의 경구제는 펩타이드 기반 주사제보다는 일반적으로 생산 단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그 복용 편의성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이 쉽지만은 않다. 특히 그 펩타이드 약물을 경구용으로 만드는 데는 기술적인 장벽이 꽤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펩타이드.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이렇게 길게 연결된 단백질 조각이랑 비슷하거든요. 우리 몸에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효과는 강력한데 구조가 좀 커요. 그래서 장 점막을 통과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단점이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의해서 너무 쉽게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위장관 환경에서 잘 보호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특별한 약물 전달 기술, DDS라고 하죠. 이게 필수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바로 이 기술 장벽을 넘으려고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군요. 분해되고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럼 반대로 저분자 화합물은 상대적으로 경구용 개발이 좀 쉽다고 하셨는데 이쪽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분자 화합물은 분자 크기가 작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그래서 세포막 투과나 경구 흡수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약으로 만들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유리하죠. 하지만 이게 표적 단백질 외에 다른 엉뚱한 고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화이자나 터원스 사례에서 나타난 간 독성 같은 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펩타이드는 전달이 어렵고 저분자 화합물은 안정성 확보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펩타이드냐 저분자 화합물이냐 각자 장단점도 뚜렷하고 넘어야 할 허들도 명확하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약품부터 시작하죠. 한미약품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까? 한미약품은 HM101460이라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 당뇨학회 EASD 2015라고 하죠.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인데 여기서 전임상 결과를 처음 공개했어요. 근데 주목할 점은 이게 펜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점입니다. 펜 GLP-1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네, 펜이라는 게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GLP-1 수용체 하나만 딱 타겟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여러 심용 경로에 좀 더 넓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용어예요. 이를 통해서 좀 더 포괄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분자 화합물의 장점인 경구 투여의 용이성, 그리고 생산 효율성, 이걸 극대화하려는 전략인 거죠. 저분자 화합물이면서 펜 GLP-1이라는 특성을 내세운다? 흥미롭네요. 네, 아까 지적된 그 저분자 화합물의 독성 이슈,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 있을 텐데요. 혹시 한미약품의 접근법이 이 위험을 좀 낮출 수 있다는 단서 같은 게 자료에 있었나요? 아직은 전임상 단계 가서요. 임상에서의 안전성 검증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펜 GLP-1 작용 기전이 기존 GLP-1 작용제하고 비교했을 때 안전성 프로파일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지는 이건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한미약품은 과거에도 다양한 신약 개발 경험, 특히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경험이 아주 풍부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성이랑 효능을 모두 잡으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분자 화합물 개발의 리스크를 알면서도 생산성이랑 복용 편의성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가 저분자 화합물로 승부수를 던졌다면 펩타이드 경구제라는 그 어려운 길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곳, 바로 일동제약이죠. 여기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일동제약은 ID 1105-2115 이거 역시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인데요. 주목할 점은 이미 독일에서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겁니다. 아, 벌써요? 네, 임상 1상에서 보통 안전성이랑 내약성을 확인하는데 이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체중 감소 효과의 가능성까지 확인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현재 임상 2상을 준비 중인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펩타이드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펩타이드 경구화가 그렇게 어려운 기술적 난제라고 하셨는데 일동제약이 어떻게 임상 1상에서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 이런 게 있었던 걸까요? 자료에 그 구체적인 기술의 세부 내용까지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 1상 성공 자체가 일동제약이 펩타이드를 경구로 전달하고 또 흡수시키는 나름의 기술적인 노하우나 제형 기술, 이걸 확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 기술이 자체 개발인지 아니면 외부 기술을 도입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펩타이드 경구화라는 허들을 넘어서 임상 단계에 진입했고 또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얻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임상 2상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얼마나 확실하게 입증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일동제약의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은 D&D 파마텍인데요. 여기도 펩타이드 기반 약물을 개발 중인데 일동제약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D&D 파마텍의 가장 큰 차별점 그리고 핵심 경쟁력은 바로 자체 개발한 경구용 펩타이드 전달 플랫폼 기술, 오랄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플랫폼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약물 후보물질뿐만 아니라 그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까지 직접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오랄 링크 기술을 적용해서 두 가지 주요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데요. 하나는 GLP-1하고 GIP라는 두 가지 인크레틴 호르몬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 DD02S입니다. 이건 비알콜성 지방간염, MASH라고 하죠. 이거랑 비만 치료를 목표로 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밀린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의 유사체인 DD03. 이건 비만을 타겟합니다. 독자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가졌다는 게 이건 확실히 큰 무기겠네요. 특히 펩타이드 경구화의 그 기술 장벽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요.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DD02S나 DD03 같은 특정 약물 후보물질 자체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그 오랄링크 기술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D&D 파마텍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럴링크 기술이 임상적으로 그 우수성을 입증한다면요. D&D 파마텍은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의 펩타이드 약물을 경구용으로 개발하는데 이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록 두 파이프라인 모두 아직 전임상 단계라서 갈 길은 멀지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이걸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의 가치가 정말 돋보이는 전략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케어젠은 접근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케어젠의 CG 펩타이드 18. 이거는 접근법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이것도 합성 펩타이드 기반의 경구용 제제이긴 한데요. 작용 기전이 앞서 살펴본 GLP-1 작용제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GLP-1 작용제들이 주로 뇌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방식이라면요. 케어젠의 펩타이드는 지방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 축적은 억제하는 방식. 이걸로 체지방 감소를 유도합니다. 식욕 억제가 아니라 직접 지방을 분해한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게다가 이미 시전에 제품이 나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CG 펩타이드 18 성분을 활용해서 이미 프로지스테롤이라는 이름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개발해서 판매 중이에요. 건기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 건강식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정식 비만 치료제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먼저 제품을 선보여서 인지도랑 수익을 확보하고 이걸 발판 삼아서 치료제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의 독특함에 더해서 시장 접근 방식도 상당히 차별화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건기식으로 임해 상용화 경험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하지만 건기색 수준의 효과하고 치료제로서 요구되는 강력한 임상적 효과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증명해 나갈지가 관건이겠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효능과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을 수 있겠지만 비만 치료제로서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의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 그리고 안전성, 이걸 입증해야 하는 거죠. 특히 새로운 작용 기전인 만큼 임상에서의 그 효과 크기, 그리고 장기적인 안전성 데이터 확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성공한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허들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약품, 일동제약, D&D 파마텍, 케어젠까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기업들의 다양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드린 기업 목록에는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도 있었거든요. 이 두 기업은 경구용 약물 개발과는 좀 다른 방향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요. 펩트론하고 인벤티지랩은 경구용 약물 개발보다는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에 특화된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즉, 펩타이드 약물이 몸 안에서 너무 빨리 분해돼서 자주 주사해야 하는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주사하면 약효가 아주 오랫동안, 예를 들면 1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만드는 기술, 여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약 개발 경쟁하고는 다른 트랙에서 주사제의 투여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펩트론은 스마트 디포트 기술,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IVL-드럭 플루이딕이라는 독자적인 약효 지속상 플랫폼 기술을 각각 보유하고 있어요. 이 기술들은 기존에 이미 효과가 입증된 펩타이드 약물, 예를 들면 GLP-1 유사체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여 간격을 월 1회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늘린 개량 신약 또는 바이오베터, 이런 걸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의 주된 전략은 자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기보다는 이 약물 전달 시스템, DDS 기술의 가치를 높여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쪽,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걸까요? 네,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 자료들을 보면 펩트론은 일라일릴리와 또 인벤티지랩은 베링거 인게라임 같은 글로벌 픽 파마들과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논의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임상 끝까지 개발하는 것, 이게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대신에 이미 검증된 약물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물 자체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그 DDS 기술의 중요성, 이게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흥미롭네요. 경구용 약물 개발과는 방향이 좀 다르지만 약물 전달 기술이라는 더 넓은 틀에서 보면 비만 치료의 혁신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들이군요.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한국 기업들의 전략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정말 각양색색의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한 기업들을 쭉 보면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는 거대한 시장 기회,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다각도로 고민하고 또 도전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미약품. 여기는 생산성과 복용 편의성이란 장점을 가진 저분자 화합물로 정면 승부를 걸면서 펜 GLP-1이라는 좀 차별화된 기전을 통해서 안전성 우려를 넘어서려는 전략이고요. 일동제약은 펩타이드 경구제 개발에 그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장 빠른 임상 진입 속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죠. D&D 파마텍은 독자적인 펩타이드 경구 전달 플랫폼 기술, 오랄링크, 이걸 핵심 자산으로 삼아서 기술 라이센싱을 포함한 다각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케어제는 아예 새로운 작용 기전, 그러니까 지방분해죠. 이거랑 건기식 치료제 연계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펩트론과 인벤티질랩은 경구용과는 다른 길, 즉 약효 지속성 주사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투약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와, 정말 다양한 전략과 기술이 경쟁하는 그야말로 각축장이네요. 결국 어떤 기술과 전략이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자가 될지, 또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관계를 경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적인 노력,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미래 지형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이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각자 어떤 무기를 들고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저분자 화합물부터 펩타이드 경구화 기술, 또 완전히 새로운 작용 기전의 탐색, 그리고 주사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약효 지속성 플랫폼까지 혁신을 향한 집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쟁은 단순히 주사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서요. 비만이라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임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경구용 약물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안정성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주사제들과 비교했을 때 효능 면에서의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 이건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 당신이 비만 치료를 받게 된다면 먹는 약의 편리함, 이것을 위해서 주사제보다 약간 낮은 체중 감량 효과나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장기 안전성 위험, 이걸 감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주사제를 맞기 좀 부담스러워하는 초기 환자군이라던가 아니면 체중 감량 후 유지요법 같은 특정 상황이나 단계에 더 적합한 어떤 새로운 보완적인 시장을 만들어가게 될까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 기업들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어떤 족적을 남기게 될지 함께 예의주시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